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 전부터 주인공 캐스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이 논란이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주의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MC 정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원전 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얘기인가 싶지만 실은 20-30년 전 일본이 다른 나라에 외쳤던 말들입니다. 러시아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버렸을 당시 일본이 했던 탄식은 이제는 방사능 생선회를 먹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방사능 해산물을 우려하는 우리에게 일본은 원전 오염수는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식 태도는 일본 언론 보도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있어서는 일면을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국내에서 발생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다. 일본의 방송이라든지 잠시 소개를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참 국내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시선 집중에서 참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세 분께 이거에 대한 뭐 입장을 뭐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분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일본의 태도를 보고 대단히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게 86년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네.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오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행동했는데 심지어 매일 F4 전투기를 출격시켜요. 왜? 대기 중에 방사능 오염도를 본인들이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동유럽에서 뭐 수산물, 어떤 농산물 수입하지 않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스페인, 뭐 프랑스로부터 한 12개 국가로부터 유럽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다는 무한해. 그러니까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해도 먹어도 돼. 그런데 지금도 이중적인 태도가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시찰단이 우리 그러면 좀 오래 머물면서 좀 들여다볼게 라고 하니까 그래? 너네 거기 오래 있으면 피폭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건지 이번 정부에 묻지 않을 수도 없고요. 일본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한민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행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의 그 외부에 대한 태도는 이중성이 어느 정도 내포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일본 속담에 냄새 나는 거는 덮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는 겉으로 드러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가려놓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게 그 외부 쪽을 향할 때는 다른 이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일 때는 약간 강약약강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강자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그냥 하고 약자일 때는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 그런 경향이 잘 드러나는 전형적인 행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자체는 아니고 한번 이제 세 분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이제 그 묻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네.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민 작가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본은 이제 영원한 숙적 어떤 이런 느낌이 있죠. 예.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세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 50년대 한 6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일본을 굉장히 또 존경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건 이제 아마 그 연배는 일본이 진짜로 엄청 잘 나갈 그렇습니다. 때, 예. 우리는 한참 뒤쳐져 있을 때. 네, 맞습니다. 60년대 그때 이제 일본에 나가셔서 보신 분들은 일본 한참 버블이었죠. 그때. 신칸센 다니고 막 그렇죠. 그때 코끼리 밥솥 사올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엄청나고 우리는 그 별 볼 일 없으니까 왠지 저기가 옳고 거기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의 이런 태도를 최근에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젊은 세대는 2030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40대인데 아직 40대인데 40, 50대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로 알고 있고요. 20, 30대는 약간은 중립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요? 40, 50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양가적인 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럽고 존경스럽고 한데 이제 그 일제 시대와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열등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예, 열등감이 해소되고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최근에 뭐 스즈메 문단속 이런 게 유행을 막 하고 그랬지만은 예전처럼 우리가 뭐 문화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본 문화를 수입하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즐길 거리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느낌으로 이제 일본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중에 제 어릴 때 이제 그때 만화 영화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빨간 머리도 그렇고. 어릴 때 저는 마징가지트 생각했는데 빨간 머리. 아, 여기서 만화 이름 잘 얘기해야겠네요. 그냥 나이가 나와버리네. 나중에 되게 충격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뭐 다 일본 만화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땐 좀 배신감마저 좀 들었었는데 저희 때는 그래도 그렇게 일본 문화를 소비하면서도 역사적인 문제는 좀 분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건 저는 교육의 덕이 컸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문화를 소비하면서도 독도놀이 땅 노래 부르고 역사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한일 역사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했기 때문에 문화 소비와 역사는 분리된 것, 이 인식이 늘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아무래도 역사 교육에 대한 중요도도 많이 떨어졌고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20대, 10대 애들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가 뒤질 게 전혀 없거든요. 많은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왜 굳이 일본을 의식해야 되느냐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일본 문화를 소비하면서도 그래 일본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외색이 짙어질 수 있어. 아, 그 가르마는 타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더라고요. 일본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어요. 일단 호감이 간다라는 건 21%예요. 비교적 높지는 않습니다. 가지 않는다가 70%인데 세대별로 뜯어보면 아까 한민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세부터 29세까지는 호감이 간다라는 게 평균치보다 높은 34%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제일 낮은 건 40대입니다. 오히려 MC 장원이나 저나 같이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적대감 그리고 지금 연장선상에서 계속 뭐 변제를 대위 변제를 뭐 한국이 해줘야 된다 이러면 대단히 언짢은 감정을 갖고 있는 세대가 40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문제라든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이런데 이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럼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은 사안 그 자체 내지 정책 그 자체의 옳고 그름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감정도 거기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녹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런데도 이제 정부는 이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네. 설득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네. 싫어하던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더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꾸로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세요, 작가님? 이것도 약간 이제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최근 세대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일본의 젊은 친구들도. 예. 그래서 이제 도한놀이라는 게 있는데. 도한놀이? 네네네. 코로나 때 이제 한국 여행을 못 가니까 모텔 같은데 빌려놓고
소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 네네, 한국 제품이나 이런 거. 그런 걸 했어요. 네네. 해서 한국 음료, 한국 예, 과자, 예. 뭐 이런 게 한국 정서가 묻어나는 물건들을 예, 예. 호텔에 세팅해놓고 한국 거기서 여행 온 한국 것처럼. 여행 온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코로나 국면 때 비행기 타고 그냥 그 한반도 상공 몇 바퀴 돌다가 그냥 내린 거 거의 똑같은 그런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이제 거기도 한 이제 5, 60대 이상 분들은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라든가 이런 생각이 아직 이제 강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생각이 뭐냐면 한국을 일단 아래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고, 그래서 이제 뭐 현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순화한 게 이제 동생이다. 근데 일본에서 형 동생은 이제 우리식 개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동생은 형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야 되는,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한국이 계속해서 옛날 거를 뭐 사과하라 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동생인데 왜 이걸 건방지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도 이제 그분들이 그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사태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본 내 그런 인식도 있다면서요. 이건 약간 좀 제가 각색해서 제 표현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사 배상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아니 니네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그 작년에 어떤 각설이처럼 자꾸 손 벌리냐. 네네네. 뭐 이런 인식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그 과거 외교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일본 지인들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근데 이제 굳이 캐내다 보니까 나온 게 옛날에 이제 배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한일 청구권 협정. 예.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상을 할 만큼 했고, 뭐 총리들도 사과를 할 만큼 했는데 매번 그렇게 또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두 분은 좀 그 일본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그러니까 느끼는지 혹시 뭐 경험해 본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 일본에 갔는데 저를 일본인으로 알고 시간을 물어봤던 분이 생각이 나서 그만큼 좀 동질성이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있고, 네. 그리고 식민 정치가 오히려 한국을, 조선을 그 당시에 근대화시켜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학자들도 있고. 그게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또 튀어나오고, 일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국내 학자들 일부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뭐 여러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본인들이 되게 친절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속마음도 그럴까에 대한 의문을 늘 갖게 되거든요. 일본이라는 사회는 사실 왕도 존재하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급이라는 게 굉장히 세게 존재했고, 가문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외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 어린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정작 대할 때는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근데 그 짧게 만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일 한국인들, 거기서 살고 있는 한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래 지내다 보면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에 절대 녹아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이 외부인에 대한 그런 반감, 그 배제감, 혐오로 그런 게 드러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짧게 만났을 때 호의를, 그게 진짜 속마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본 여행 잠깐 갔다 오고, 뭐 선진 문물 좀 보고, 친절한 사람 좀 만났다고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해죠. 그 사실 한류가 상륙한 최초의 나라는 일본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옛날 가을 동화. 네, 엄청났죠. 그런 게 좀 영향 안 미쳤어요, 그런 게? 그때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죠. 오히려? 그때는 이제 주로 아주머니 팬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주류 사회라든가 이제 남자분,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줌마들이나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폄훼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이제 젊은 계층에서 K-팝이나 이런 쪽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류로 그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이제 일본의 주류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감도는 좀 높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겉으로 얘기하는 니네 좋더라, 이런 이제 호감의 표현인지, 실제로 이제 뭐 한국은 정말 뭐 믿을만하고 같이 사귈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게 이 역사적 문제가 사실 일반 생활에서도 배제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한테 학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인데 20년 뒤에 사회에서 만났는데 회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으니까 뭐 이게 잘 지내보자 이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해자는 편할 수 있겠지만 옆에 앉은 사람 피해자 과거 피해자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그 겉으로 잘 지낸다고 이게 잘 지낸 것처럼 보일까요? 이제 사과도 못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게 이제 공식적 사과와 이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당장 뭐 외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사과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니까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고향 친구가 네. 일본에 불법 체류하면서 한 10년간 불법 체류를 했다가 돌아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빠진코가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 알바하면서. 음. 그래갖고 이제 동네에 이제 1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동네 이제 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졌대요. 근데 한일 간의 과거서만 나오면 네. 자기한테 물어본대 일본인들이. 아니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일본인들이 그 일제히 조선 그 지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교육을 잘 안 시켜서. 교육을 안 시켜서. 네, 교육을 안 시켜서 잘 모른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본인들도 일본 제국주의가 그 조선에 와가지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도는 짤을 봤는데 인터뷰 내용이에요. 젊은 세대 일본인. 그런데 이 전범 국가로서의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건데 이 전쟁을 침략을 당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뭐 교과서에도 그렇게 놓고 그러니까 일본도 침략당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인터뷰가 짤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예, 역으로 우리가 침략했을 때 피해 국가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뭐 근대화가 되고 이랬다면서 그러면 우리도 오히려 역작용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취지의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이 진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안에서 사실은 더 오래 전부터 더 크게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어떤 뭐냐면 우려 내지 규탄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일본인들도 그러니까 그 어쩌면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런 네. 동의하는 후쿠시마 인근 네.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어업인들부터가 네.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그냥 자기 사는 일, 자기 가족 여기에 좀 관심도가 많이 한정돼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좀 느낌이 들어서 만나면 이런 역사적인 얘기도 그렇지만 현안 관련돼서 저도 이제 일본인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일본에 살고 있는 제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관심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잘 오염수 모르고. 방류에 대해서도.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반응을 네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이점이 좀 느껴지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독일인 방송인 분이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같이 어디 이동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국제적 교우 관계를.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하면서 왔다가 제 친구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밀리터리 덕후라 그러죠. 예, 밀떡. 밀떡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옛날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이야기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 친구 얘기를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 독일인 분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빨리 지금 전화 걸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은 나치고 전범이고 전 영향 세계에 가치가 있는 없다. 상대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독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친구한테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그게 독일과 일본의 차이라고. 진짜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확 차이를 느낀 거예요. 일본인한테 절대 못 보는 모습이거든요. 독일은 지금도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하겠다고 손을 들 때 이렇게 손을 전면으로 안 된다는 게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치 교환 같아서. 학생이 이게 나치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하이리트럴. 예, 그렇게 네네. 연상이 되고 그리고 박수도 치지 않고 책상을 두들기는 형식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민들이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 객관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봤더니 체르노빌 원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일본 언론들이 이 위험성에 대해서 엄청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검색되는 양이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기사 검색량이 그때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일본 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일본이 되게 언론 검열을 좀 정부가 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죄가 될 정도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언론은 또 세게 통제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그런 상황을 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겉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네. 한일 관계가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일 그 두 나라의 어떤 시민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그거 참 요원한 얘기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여기서 이 현실에서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안에도 사실 양심적인 시민 세력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요 얘기로 좀 일부러 좀 꾸며봤는데요. 1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그리고 한민 문화심리학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어공주가 흑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백인이었던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종차별을 깬 신선한 파격일지 아니면 과도한 원작 훼손일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캐스팅이 확정된 2019년부터 팬들의 의견은 여전히 갈립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에리얼이 아니다라며 반대 문구가 번졌습니다. This is not what a mermaid looks like.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백인 인어공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공식을 깨자는 팬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흑인 인어공주 인형이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어공주 팬들이 수십 년간의 선입견을 깨고 얼마나 극장을 찾을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뭐 이 뉴스를 통해서 잠깐 그 논란 살펴봤는데 우리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뭐 디즈니나 마블에서 캐릭터가 이제 유색인종으로 갑자기 등장을 한다거나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PC주의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저는 이건 PC주의와는 별개로 서사 배반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서사 배반. 네. 그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접하면서 그 캐릭터의 애정을 가져왔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죠, 당연히.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독자적인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다면 그거에 대해 그 주인공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불편함이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서사를 배반하고 갑자기 흑인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떤 PC주의에 대한 반감이라고 또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예전부터 인터넷상에서는 엄청 논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인어공주가 흑인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빨간 머리에 딱 이 백인 미녀의 전형적인 모습인 인어공주와는 너무 결이 다른데 네, 정말 어렸을 때 추억을 무참히 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이른바 헐리우드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유색인종을 왜 쓰지 않느냐, 왜 백인 위주로 캐스팅이 이뤄지느냐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영리한 전략을 채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리하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화제성이 됐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지 이 영화계가 뭔가 정치적 올바름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일단 화제가 됐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계속 영화 제작 기간 중에는 비판 여론이 많았지만 이게 뭐 시사회 같은 걸 하니까 와, 이 여배우 할리 베일리라고 하는데 여배우 다시 봤다 이런 기사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전략이 먹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즈니스 차원이 이렇게 보시네요. 예, 완전히 저는 이 부분은 최소한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이전의 비즈니스다. 그걸 활용하고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민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PC주의의 그 기본 가정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이제 사회에 있는 만연한 차별적 표현을 이제 줄여서 보다 이제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가자 이런 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점이 있고요. 이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작 훼손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작은 그 원작이 나올 당시에 뭐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도
그런 식으로 설정된 이유가 있겠고 뭐 당시에 뭐 남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신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현대에서 옮기는데 지나치게 현대적인 시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식의 가치관이 대입이 되는 게 옳은가? 저는 그 방식의 투박함이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만약에 다른 인종으로 표현을 할 거였으면 좀 우리가 원래 알던 인어공주와는 좀 다르게 다른 세계관을 좀 구축을 해서 그 세계관 속에서는 인어공주는 흑인일 수 있다라는 거를 관객들에게 설명했다면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그 세계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인공의 인종만 바뀌었어요. 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자는 또 백인 미남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PC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있는 디즈니나 마블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한 게 이것마저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마블의 이제 광팬이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한데 그 이제 아이언맨 다들 아시죠? 이제 그게 이제 한 챕터가 지나가면서 아이언맨도 이제 죽고 이제 출연을 하지 않는데 제작이 되지 않는데 그 이제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언 하트라는 여성 이제 캐릭터가 후계자를 맡았어요. 근데 이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수많은 몇 편의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 캐릭터가 구축이 된 거였거든요. 아이언맨 그 수트 만드느라 한 편이 다 써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종국의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건데 다른 영화에 꼭지로 등장하면서 그 여성 캐릭터가 MIT 다니는 천재라는 이유로 천재 소녀 6명 한마디로 뚝딱뚝딱 하더니 그냥 아이언맨 그 수트를 만든 거예요. 그럼 배신감이 느껴졌군요. 팬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던 토니 스타크 그 아이언맨에 대한 이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목숨을 걸어서 만들었던 수트를 얘는 그냥 뚝딱 만들어내네. 그러니까 되게 다루는 방식이 투박한 거예요. 차라리 공을 들여서 한 편을 딱 이 주인공을 만들어서 어떻게 과정을 통해 아이언맨의 후계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도 받아들이겠죠. 근데 여성 캐릭터로 넣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그것도 블랙팬서라는 다른 영화에 그냥 한 꼭지로 잠깐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천재 소녀인데 그냥 좀 고민하더니 만들어내.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죠. 지금 뭐 M장이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원서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 결국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 원서사를 존중하는 건 결국은 기존의 팬들, 관객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당하니까 팬들은 내가 무시당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PC주의가 원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훨씬 세련되고 관객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동의를 못하는 방식으로 이게 옳으니까 니네가 받아들여야 돼. 안 하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 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난감할 때가 있는데 두 분 우리 속담에 보면 그 지금의 인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비하적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속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든지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지금 그건 안 되죠.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시각장애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로 바꿔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말이나 표현이 생겼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그 전달 방식의 고급스러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로 똑같이 마블 영화인데 최근에 개봉해서 화제가 되고 흥행도 성공했던 작품 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이 있어요. 마블 진짜 광팬이시다. 이 정도는 뭐 다들 많이들 보시니까. 근데 이게 계속 마블 영화가 그 PC주의 논란에 휩싸이고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비판받으면서 흥행에 참패를 했는데 이 영화는 성공을 했거든요. 가오갤. 근데 대놓고 PC주의를 내세우지 않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도 PC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지구에서 내용이 펼쳐지지도 않아요. 우주예요. 캐릭터도 말하는 너구리도 나오고 말하는 너구리 알아요. 초록색 외계인, 막 빨간색 외계인, 나무 다양한 종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근데 되게 유머러스하거든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원래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를 존중하자. 심지어 여기는
그 동물 실험에 의해서 신체가 변형된 동물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동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갖게 되면서 동물권까지도 담고 있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너무 유쾌하고 보고 나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요즘 소위 이제 꼰대라 그러면서 꼰대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하는 게 누군가에게 자기 지식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오갤이라는 영화는 그런 강압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서 오히려 대놓고 PC함을 내세웠던 다른 마블 디즈니 영화보다 훨씬 더 PC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 이게 PC주의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면 국내에서 아마 그런 논란이 몇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현실을 묘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현실 속에 어떤 여성 차별주의자가 있어요. 사장님이나 해서.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걸 묘사했는데 여성을 차별하는 장면을 묘사했다고.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을 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란도 빚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맥락을 안 보고 아주 단편적인 부분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이 문화를 향유하던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 중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표현을 바꾸자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서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많이 보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보면 움파룸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동화를 실제로 보면 원서에는 타이니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타이니. 그런데 이거를 야 타이니 이거 부적절해. 매우 작은 스몰로 고쳐야 돼. 이게 더 정치적으로 올바라라고 하고 뭐 흑인이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라는 게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추리 소설인가 나오는데 이거 부적합해. 왜 흑인 이 어떤 얼굴 스킨색과 관련해 가지고 드러내게 대비하는 표현 드러내야 돼. 이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출판사들이 수용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맥락을 제거한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은 정말 올바르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PC주의가 엄청난 지금 모순을 떠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PC주의의 시작은 뭐 정치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이 다양성을 인정하자잖아요. 근데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하나로 규정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옳아라고 획일적이죠. 획일적으로 오히려 그렇죠. 전체주의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모순인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에 시작은 다양성을 존중하자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정해져 있어. 너무나 큰 모순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 이제 얘기를 하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글에서 보면 이제 그 3인칭을 해서 그 전에 이제 그는 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치적 올바름이 갑자기 이제 막 나오면서 그는 하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해가지고 그 슬래시 그녀를 경기하는. 성경도 뭐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과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뭐가 옳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다양성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는 이런 반발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백인 중산층의 이른바 잡봉 문화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표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결국은 백인 중산층의 그냥 잡봉 놀이일 뿐이다라고 이런 비판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트럼프가 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폭정이라는 책을 봤어요. 이게 미국에서 아니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우리는 이렇게 진보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깔린 건 아까 말씀 주신 입으로 진보하는 미국 중산층 이상의 입진보들 너무 꼴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레드넥 계층들, 백인 중에서도 하위층들 그리고 유색인종층 다 해서 야 너네 입으로만 하고 진보를 가정했지만 엄청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소수자를 위한다고 겉으로만 얘기하잖아. 라에 대한 반감이 이런 투표 결과로 표출됐다라는 진단이 있을 정도로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사실은 맞죠. 그 방향을 지향하는 게 맞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OX의 문제로 진실과 아닌 거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반감. 근데 역으로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현실을 묘사한다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쌍욕하는 것들을 그냥 내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결국은 그것이 어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어떤 차별적인 문화, 잘못된 시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강화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대를 어떤 거 이어가면서 이것이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점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시청 지도 연령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TV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나오는 예, 숫자 15가 나오고 19가 나오면은 부모님이나 누가 이제 개입을 하셔서 네.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생각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그 예전에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폭력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만큼이나 저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고 다 폭력적이 되나?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어떤 그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변화하는데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단정 짓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 자체도 되게 네. 일방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표현의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그 M장이 이렇게 강조했던 원서사. 네. 우리 문화심리학자니까 원서사가 갖는 중요성이 그렇게 큽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비틀기도 하고 각색도 하고 새로운 어떤 뭐냐면 새로운 창조도 하고 근데 창조라는 게 백지에서 시작되는 건 없잖아요. 네. 창조라고 하는 행위는 결국 비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요. 기존의 것을 비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창조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서사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원서사를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아마 추억하고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이 거의 평생을 갑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외국에 대한 이미지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나 영화나 이런 이제 예술 작품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저 어릴 때 요즘 미드 있죠, 미드. 네. 미드에 이 시궁창 쥐가 화학 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화학 때문에 거대 쥐가 돼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예요. 그 영향을 끼쳤군요, 그게. 네, 이렇게 이제 큰 영향을 성인 이후에도 미치거든요. 저는 차라리 뱀은 괜찮아요. 저는 쥐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트는 거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런 PC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약간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제 장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우게르식의 이제 새로운 서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고전의 스토리지만 조금 비틀어서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도 아예 이제 다른 버전의 인어공주를 만드는 거죠. 원작을 가지고 이렇게 인종만 바꾸는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이 흑인 인어공주의 과거와는 다른 현대 여성관과 뭐 그런 더 걸맞는 식의 서사를 만들 수 있죠. 저 마블이나 디즈니 같은 것도 원서사의 중요성 그리고 팬들이 갖고 있는 원서사에 대한 애정 의도를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존중 때문에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르게 풀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멀티버스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똑같은 다른 지구가 다른 우주가 어딘가에 존재한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김종배가 있고 MC 장원이 있고 한민 작가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종이 다른 건 사람들이 또 다른 우주니까 이해시킬 수 있게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원서사에 대한 존중이자 관객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분명 노력은 필요하다. 전 다른 차원인데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지금 철학과 나오셨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다른 세계에 내가 또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서 과학 철학 시간에 이게 또 물리학에선 평행우주론이랑도 맞닿아 있고 그런 이런 과학과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이 이렇게 문화에 녹아드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던 측면이 있고요. 이제 원서사 얘기를 하다가 덧붙이자면 걸리버 여행기 저는 이게 당연히 동화인 줄 알고 자랐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 올바른 PC가 이제 문학 작품을 수정을 원하고 뭐
이런 그 맥락을 거론한 기사에서 모든 원서사는 변형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되고 있다. 원래 걸레버 여행기도 굉장히 좀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동화로 또 소비되고 유통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되니까 원서사의 훼손도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삼국지 같은 경우도 원서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두껍고 양도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어렸을 때 접할 때는 만화 삼국지로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어떤 이유가 분명하고 그걸 널리 알리기 위한 그 노력이 녹아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거 갑작스러운 변화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정사 삼국지가 있고 삼국지 연의가 있고.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정사에 기초한다면 현실 왜곡이거든요. 그죠. 그것도 심각한 왜곡이거든요. 심각한 왜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원서사에 기초하지만 주인공을 유비로 놓는 게 아니라 조조로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작품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괜찮다 그러면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재밌게 봤는데요.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동의를 못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창작자들이 잘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사안마다 되게 달라서 하나로 이렇게 역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우리 말의 어떤 오묘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중요한 건 그래서 선이야.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문제입니까? 그게 어려워요. 정도껏 해라 이겁니까? 그리고 장르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만화는 원래 되게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제 모든 세계관이 작가에 의해서 창작이 되기 때문에 만화로 만약에 다룬 삼국지나 조조가 주인공인 삼국지 만화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장르적 차이도 좀 존재하고 워낙 다양한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의 상상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특히 역사 드라마 되면 꼭 그 소송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제 종친회 이런 데서 우리 조상님이 욕보였다고.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패소 판결 나오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도 서사잖아요, 사실. 서사인데 역사에 있어서의 서사는 빈 구멍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이 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뭉텅이 사이에 빈 구멍이 있는데 그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빈 구멍을 채우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 역사적 상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맥락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원서사라고 하는 것도 원서사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맥락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튼다더라도 그러니까 맥락의 어떤 그 존중하에서 비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서.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그 인종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백인이 아니라 흑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피부색만 그렇고 얼굴 윤곽은 백인 윤곽을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고 그러는데 왜 다 동양인은 얼굴이 그러니까 눈이 찢어진 걸로 나와야 되냐? 그 자체가 이미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행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책 올바름이라는 게 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다. 오히려 더 올바르지 않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백인 중산층의 잡봉놀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문화 제국주의의 연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화 제국주의. 본인들이 옳고 선진적이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뭐 세 분의 의견이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과도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현실과 지금 겉돌고 있으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나왔던 그 취지 자체까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얼마든지 그걸 세련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짚어주신 대로 그 선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정치적 올바름은 맞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정치적 올바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선일 것인가. 상당성 그리고 합리성. 그래서 사실 판례에서도요. 상당성 이러면 대단히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법문에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러 케이스로 사회적 합의된 어떤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정치적 올바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적인 견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또 누군가에는 상당히 불편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자할 때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취재를 하는데 장애우라는 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반대 장애우란 말을 그런 말 많이 썼죠. 이게 마치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인 것처럼 통용됐지만 오히려 대단히 불편해하신다는 거예요. 당사자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정서적인 민감성 이런 걸 같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의 입장에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을 규정 짓기 위한 논쟁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PC주의라고 하면서 그 논쟁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득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빵점의 설득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참, 아무튼 그 정치적 올바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만 좀 너무 연연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인 걸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